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원구성을 알아야 한국 정치가 보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원구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기무사 쿠데타 문건 수사 과연 황교안은 수사받게 될까 소상히 짚어봅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워마드의 성체 훼손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 선생과 만나봅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카카.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내가 복음이다를 만드는 김지명 PD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합니다. 편의점 차려서 한 달 수익 1620만 원 벌었다. 그런데 본사가 로열티로 486만 원 가져간다고 한다. 그리고 건물주가 월세 200만 원 가져간다고 한다. 본사 건물주가 그냥 알아서 가져가는 수익이 약 7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불철주야 내 매장에서 일해준 3명의 알바생에게 150만 원 나간다. 150만 원에다 부담을 더 얹지 말라며 편의점 사장들이 호소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을들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모두 환영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그렇다 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사실상 앉아서 버는 돈인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 건물주가 가져가는 월세 줄여주면 됩니다. 법규를 만들고 행정을 집행하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공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정치의 진수가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져 인상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연 15%는 늘려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 후보가 제시한 2020년 만원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흐름입니다. 노사의 입장은 말 그대로 평행선입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KBS가 가진 인터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집회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가게 문을 좀 닫아야겠다, 자르면 직원들을 내보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예상들은 다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의 결정적 어려움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기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흔드는 세력에게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 보도 눈길을 끕니다. 군안 밖에서 기무사 개혁이 문건 사태 여파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송영무 장관에 대한 강한 신임을 청와대가 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후 아내 민주원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민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김지은 씨가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3분에서 4분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2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차례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제주도 이어도 부근 상공까지 비행하는 등 동서남해를 휘저었는데요. 러시아 군용기는 올해 10여 차례 사전 통보 없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울릉도 부근에만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시사평론가 김수민 옹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김수민 평론가에겐 얘기 안 했는데 SBS 쪽에서 김수민 평론가가 KBS 나가는 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건 뭐냐면은 김용민이가 SBS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이제 SBS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고용을 하든가. SBS 직원이면은 어떻게 KBS에 빼갈 수 있겠는가 라면서 제가 나름 노동 친화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쩐 일로 또 그렇게 저를 또 대변해 주시는지 좀 불안하네요. 그때 제가 뽕을 좀 했습니다. 아, 네. 헛소리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꾸지뽕환 있습니다. 우리 저 기찬 꾸지뽕 환을 먹었습니다. 제가. 예. BPL이시군요. 아니, 저는 SBS와 KBS 양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유 경제다. 공유 경제. 네, 시사평론가를 공유해서 양쪽에서 잘 써먹는 공유 경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프리랜서로 많은 돈을 벌면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적은 돈을 벌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너무나 레디칼 진보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레디컬 진보인 동시에 예. 민주주의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한편으로 보편성이 있는 레디컬이라는 것은 고립되거나 극소수에 머무른다 이런 뜻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오해를 하시던데 예. 이제 저하고 김용민
PD께서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이 김수민 씨가 김용민 씨보다 더 중도적인 것 같다고. 어허. 그런 오해도 심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폭을 넓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 보수 진보 모두 공히 김수민 평론가에 대한 평가는 똑같아요. 싸가지가 없다. 양측 모두로부터 이렇게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주 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그래요? 해방 전국기의 한국 사회에 가장 촉망받고 또 신망을 받던 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도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그를 위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외로워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김용민 PD의 디스와 그 야유를 들으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착각은 자유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착각은. 예.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자가 더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있군요.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배격한다. 이것이야말로 국정교과서의 이념을 김용민 PD가 너무 맹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주를 배격하고 자유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제 토요일 7월 14일이 되는데 새로 출범한 지자체하고 지방의회 임기의 첫 2주일을 지금까지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회가 원을 구성하는 그런 협상과 또 표결에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또 시점이 국회도 원 구성에 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양쪽이 아니라 뭐 지방의회는 전국 곳곳에 있으니까 참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뭐랄까 연극과도 같은 그런 절차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또 저도 이제 뭐 의장단 선거나 원구성을 경험하면서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의회의 그 원구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 원구성만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원구성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회 원구성 때문에 네티즌 분들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특히 그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 내준 거 이거에 열받은 분들 많습니다. 네, 근데 이 현상 자체가 일단 진일보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원구성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해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춰졌었고 좀 비교적 세부적인 정치권 내부에 대해서 관심도 갖기가 어렵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원구성을 두고 네티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진전된 사회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사회 한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원장이 참 가장 뜨거운 쟁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구성의 원리라는 것은 정부 구성의 원리랑은 좀 다른데 정부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총선 이런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정부 구성을 도맡아 하는 것이고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도 국회의 과반만 딱 획득을 하면 그 과반이 그냥 합의를 해서 장관부터 뭐 이런 것들 다 임명을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국회나 이런 의회 원구성은 사실은 의회에서 최대한 배제되는 세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자리들을 다 정당의 의석수에 최대한 비례시켜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장을 어떤 당에서 가져가면 그 다음으로 중하다고 여겨지는 자리는 상대 당에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서 저는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협상을 잘못했다거나 안타깝다거나 뭐 꼭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제안했던 157석의 그 개혁입법연대에 기반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배제시켜버린 원구성
그 제안이 또 흥미를 끌었었는데 예, 예. 사실 그거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제안 자체는 유의미했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그런 제안을 해줘야 자유한국당이 까불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협상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협상 지렛대로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려면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파행적인 짓거리를 해줘야 오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국회도 그렇고 뭐 각 정당들이 거기까지 나가기는 애초부터 어렵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법사위원장이 넘어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좀 다른 쪽에서 한계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뭐냐면 법사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 1개 상임위에 불과한데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오면 자꾸를 정정한다거나 뭐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임위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안을 뭐 지연시켜버리거나 부결시켜버리거나 일그러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의 선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그러나 그 파워로 봤을 때는 상원의회에 가까운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굴절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참 이 국회와 정당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 법사위라는 성격 자체를 미리 바꿨었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원구성 협상 때 나왔죠.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는 대신에 법사위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권한을 좀 하향 조정하자라는 아이디어는 나왔고 그러나 이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이게 실제로 과연 그러면 약속을 하긴 했는데 논의할 것을 과연 진전이 될까? 아마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 사회나 뭐 특히 국회를 보면은 협상 능력이나 안건을 도출하는 그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뭐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진작부터 좀 논의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지난번 원구성 직후부터 논의에 들어가서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성격 자체를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이르렀어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그걸 안 넘겨주는 게 아니라 법사위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미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 법사위 쪽에 너무 과중하게 이목이 쏠리는 것이 좀 우려됐던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상임위들도 어떻게 배분되느냐 대단히 중요했는데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논객들도 그렇고 지적들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넘기면 안 좋을 것 같은 상임위 뭐 이걸 굳이 하나만 따지기도 못합니다만은 정말 안 넘어갔으면 하는 상임위들이 때로 넘어갔어요.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보건복지위나 국토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때로 넘어갔고 특위 중에서도 에너지 특위가 넘어간 걸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탈핵에 반대하는 진영의 지렛대로서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법사위를 내준 것보다 더 뼈아픈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원구성이 지난하게 된 것 자체가 협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여러모로 대비했었어야 되는 일들을 닥쳐서 막 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또 굉장히 높은 요구를 하고 있고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 법사위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다른 걸 챙겼어야 했던 것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여소야되기 때문에 국회 내부 전략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좀 저는 비관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믿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부터 법사위의 권능을 축소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지나치게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공동의 책임인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라고 뭐 별 수 있었겠습니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믿어보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만약에 믿어보자고 얘기를 한다면 국회 구도나 국회라는 의회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믿어보자. 일단은 그것을 신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진심을 믿어보자고 말을 한다면
이번 결과가 싫은 사람들한테는 더 화가 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을 한편으로는 좀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도 또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 개개인의 어떤 그들이 부닥쳐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책임을 추궁할 거면 의회 차원 그리고 정당 차원으로 추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뭐 홍영표 원내대표라고 별수가 있었겠나. 상대가 저렇게 그냥 누워버리고 구가라 이러고 있는 판에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도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떤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야당을 압박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긴 것 같은데, 그러기엔 법사위의 권능이 너무나 세고, 법사위의 권능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합의를 해놓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한테 줬다면은 그것도 얘기가 다른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추후에 논의해보자 하면은 거의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제가 캐스팅 보트를 잡은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잡으면서. 캐스팅 보트를 치면은 김수민 평론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되게 이점이 있었던 거는, 이게 지방의회도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의장이나 이런 거 되는 거에 왜 그렇게 혈안이 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의장 후보께서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이 된다고 해서 지역구 예산 더 따가는 것도 아닌데, 판이 이렇게 된다,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인간의 어떤 승진 욕구랄까요? 이런 것들도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명예욕도 있고. 혹시 특수활동비를 더 많이 받아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지방의회 의장은 일단은 비서가 딸리게 되고요. 관용차가 나오고 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가 시장에 비해서는 반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평의원들은 업무 추진비조차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업무 추진비 그것 때문에 의장이 되려고 한다라고 보기엔 좀 나이브한 그런 관점이 있고, 저는 이게 인간의 승진 욕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선 의원인데 직책을 못 맡고 있으면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일반 주민의 시선도 아니에요. 많은 주민들은 지방의회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런 거 역임한다고 해서 재선 도전할 때 더 유리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불신도 많고, 저 사람 재선 삼선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했다며 이러면은 또 썩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이 가까이서 마주치는 관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주민들은 또 정서가 다르고, 그들 사이에서는 또 의장이 안 됐다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못하냐, 그리고 이미 선거 단계 때 이번에 당선되면 의장해야지, 이런 압박들이 또 있는 것이라서 이게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 의장단 선거 이런 거 하면 불을 붙는데, 어느 정도냐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새로운 의회 구성이 확정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의장단 선거는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선거 끝나고 이틀 만에 받아갔었거든요. 그때 바로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를 잡아 끄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고. 재선을 했던 의원의 방이었는데 딱 가니까 실제로 비한나라당 소속만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는 한나라당이 좀 인기가 없을 때라서 구미시의회 과반이 안 되었던, 그래서 무소속이나 친박연합이라든가 야당 쪽 이쪽 합쳐서 이제 다 합치면 한 13명 정도 의원이 나왔고, 한나라당에 10명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3명 우리가 이번에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그분들한테 동질감을 느끼는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13명이 흩어지지 않을까?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갈라졌어요. 자기들끼리. 이쪽이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구미 같으면은 구미 갑지역도 있고 구미 을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 갑지역 한나라당과 구미 을지역 한나라당은 다른 당입니다. 다른 교섭단체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의장을 맡겠다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 갑지역 한나라당과 을지역 한나라당이 각자 나머지 13명 비한나라당 의원들 접촉하면서 포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의회가 전개가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의장단이 전반기에 확정이 됐는데 야, 이 의장 선거는 의장단이 확정되자마자 또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곧바로 뭐 내 의장 할 테니까 2년 뒤에 미뤄줘 이런 식은 아니고 김수민이 계속 캐스팅 보트를 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이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거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득을 챙기는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진짜로 2년 뒤 선거에서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제 한 표가 결정을 짓는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의장단 선거 6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양쪽에서 저를 불러내고 의장 후보 그리고 사실은 그때 김영란법도 없을 때고 해서 굉장히 비싼 것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한쪽에서는 막 소고기 막 사주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참치회 사주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된다.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되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라고, 양쪽 모두에게 말씀드렸어요.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 의원들을 챙기거나, 또 이제 이번 선거로 패가 갈리면 곤란하니까 상대 측을 좀 아우르거나 이런 것 좀 챙기시고 저한테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몇 번은 튕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튕겼는데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예, 근데 마음이 편치는 않더군요. 네, 배는 더부룩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양쪽에서 그리고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저희 가족한테 접근을 하기도 하고 제 친구를 통해서 또 접근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서 참 이 캐스팅 보트라는 게 정말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구나. 제가 JP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그냥 품고 있을 때가 차라리 괜찮은데 한쪽 편을 들면 드는 대로 또 부담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정말 제가 요번에 6.1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요번에 당선된 분들 고생하고 계시겠구나.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저는 또 그때 막 당선자 신분일 때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다른 의원도 저만큼 시달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별일 없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긴 설명 없이 긴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보나마나 이제 그쪽으로 또 의장 후보 누가 찾아와서 굉장히 읍소하고 압력을 넣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끊는 즉시 제 사무실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정말 살벌하고 난리 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이번에 속출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국회는 지방의회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국회에서 막 일일이 표결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다 결정하진 않죠. 국회 같은 경우는 본회교섭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표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켜보는 국민도 더 많고 또 당들도 여러 번 국회를 거치면서 노하우도 쌓이고 너무 고집 부리면은 사태가 악화되겠구나라는 경험적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좀 연속성도 있는 편이고요. 국회는 지방의회에 비해서는 양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이게 원구성이 각 당들 간에 합의가 된 적이 없고 항상 표결로 갑니다. 결국에. 그리고 표대결로 가는 이유가 전원의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반쪽짜리를 합의라도 하겠다. 과반 의석이라도 맞춰서 여기서라도 자리를 배분해서 이 대호라도 가지고 가겠다. 그거라도 성공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표를 맞춰놨더니 표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결국에 한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을 확보를 했고 사실은 제가 그쪽에 선택한 쪽의 의장 후보보다는 부의장 후보를 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의장 후보가 활동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분이 부의장 후보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민다라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12표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거를 했는데 1차 표결했는데 10표가 나온 거예요. 그 후보가. 그리고 상대방 후보는 또 10표가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최종 투표까지 가보고 그래도 동점표가 나오면 다선 의원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상대편이 다선 의원인 거예요. 상대편이 3선인가 그랬고 우리 쪽 의장 후보는 재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회의장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어떤 분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 찍어주기로 놓고 무효표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네,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무효표 2표는 원래 찍기로 한 의장 후보를 찍기로 하긴 했는데 상대방 의장 후보하고 이래저래 안면 받치는 일이 있어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일단 무효표를 던졌던 겁니다. 비겁하게.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그 12명 중에 저를 제외한 11명은 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모처에 모이셔가지고 밤을 새셨어요,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예. 왜냐면은 반란자, 이탈자가 생길까봐. 그리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이탈자라고 나중에 혹시 일이 잘못돼서 욕을 먹는 게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의 의미로 다 같이 그냥 밥을 새고 곧바로 회의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아마도 그 반대편의 10명 의원들도 똑같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핸드폰 끄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는데 10대 10이 나오고 이러니까 또 분위기 이상해졌다가 결국에 그 무효표 던진 2표의 의원이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하면서 찍어서 이제 의장단 선거는 원래 의도대로 12대 11으로 끝이 났는데 근데 저한테 중요했던 건 부의장 선거였던 것이죠. 더 가까운 의원이 출마했으니까. 근데 이걸 깠더니 11대 11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의 배신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랬어요. 12대 10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11대 1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게 또 골 때렸던 게 부의장 후보 양쪽 2명은 둘 다 재선 의원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동점표가 나오면. 근데 상대 쪽이 나이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1대 11로 그대로 가면은 제가 찍기로 한 쪽이 지능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2차 투표에 들어갔는데 뭐 달라질 게 없죠. 또 11대 11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새로 의장이 되신 분은 사실은 제가 찍기로 한 부의장 후보와 같은 편이니까 일부러 의장 직권으로 2차 투표 다음에 3차 투표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정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면서 한 표를 잡아야 된다. 누가 샜는지 모르지만 센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은 저쪽 편에 있는 표 한 표라도 그 사이에 몇 분 동안이라도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김수민 의원 저쪽에 좀 친한 의원 중 한 명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제 방에 이제 잠깐 쉬시려고 제가 밀기로 한 부의장 후보분이 들어오셨는데 상대 후보분이 또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참 굉장히 말없이 차를 마시면서 막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컷 계시다가 이제 상대편의 부의장 후보분이 먼저 일어서시면서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슬슬 낚시를 가볼까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부의장 후보는 낚을 게 뭐 있어요. 다 끝난 판이겠구만. 이래서 결국에는 3차 투표에서도 똑같이 11대 11이 나와서 지고 만 겁니다. 저 같은 경우나 그 떨어지신 부의장 후보는 완전 낭패를 본 거죠. 우리 쪽에도 어느 정도 이득이 있으니까 이제 연합을 해서 밀어준 건데 의장은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부의장을 못 챙겼으니 그래가지고 막 상임위원장 선거가 3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다 세팅이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또 막 부의장 후보였던 그 낙선하신 그분하고 친한 의원들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배신자가 누구냐고 그러면서 막 추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배신자 아닐까라는 사람이 정해지긴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배신당했기 때문에 남은 선거 다 깨야 된다고 선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막 제 3,000벌 되는 분을 붙잡고 말리고 이러다가 우리 더 큰 망신을 당하니까 제발 참으시고 응징을 하더라도 나중에 응징하자고 그렇게 해서 또 선거를 상임위원장 또 치르게 됐는데 아니 또 상임위원장을 치르기로 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딱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그 상대편 의장 후보를 밀었던 10명의 의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남은 상임위원장 3자리를 분배하자. 양쪽이 팽팽한 상황이니까 2대1이라도 분배를 하자. 이렇게 협상 제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인간들아 진작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나눠 갔던가 왜 나를 6개월 동안 괴롭히고 지랄을 했냐고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의회가 공전하고 활극을 벌이고 그리고 양쪽 의원들이 완전히 평소에는 그렇게 반대반으로 나뉘어진 구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선거가 붙어버리니까 막 분열이 돼서 한쪽은 4층에 어떤 의원 방에 다 모였고 한쪽은 3층의 의원 방에 다 모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죽을 치고 그리고 4층으로 족발 배달하는 사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청의 의원들이 저기 족발 시켜 먹는 보다 우리는 통닭 시켜 먹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일면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할 텐데 보나 안 보나 전국 지방의회들이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을 거고 그래서 이 배신자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제 의원을 김용민 PD의 표현에 따르면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의원을 그만둔 이후에 구미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인증샷 논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인증샷 논란? 네네. 배신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투표를 하면서 인증샷을 남겨가지고 배신을 안 했다라는 거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이었죠. 이렇게 참 시트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였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이 좀 이상한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한국당이 하던 이상한 행동들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하나의 당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 대구 지역의 민주당 기초의회 사실 요번에 대구 지역의 기초의원 중에 40%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 원구성식으로 하면은 의장은 뭐 자유한국당이 갖고 가도 부의장은 민주당이 갖고 가고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뭐 40%나 최소 뭐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이 갖고 가고 이게 정상인데 대부분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회는 민주당이 힘을 보여준 그런 의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대구 지역의 민주당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또 폭력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구성을 했다고.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이 많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파는 스스로 분열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가 분열을 해서 다른 당에게 손을 뻗쳐서 민주당 내부의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해서 의장, 부의장을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것은 그 약속했던 다른 당, 끌어들였던 다른 당을 또 배신해버린 겁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그런 선거를 만들어버렸고 사실 의장단 때문에 그렇게 힘을 빼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의장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회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례 발의는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안 하는 게 관례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중요한 의회의 절차들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의원은 의장은 특히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뭐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것 때문에 참 너무 지나친 갈등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불신 또 표를 조직해놓고 배신자가 나오면 그 감정이 최소 2년은 갑니다. 2년 간다고 했던 것은 2년 뒤에 의장단 선거 때 화해할 수도 있어요. 표가 필요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어버리면 참 이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민심이었는데 사실 진짜로 배신당한 건 주민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국회는 차라리 양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합의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가 차지하고 있는 몫이 있고 그 몫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위를 만약에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안 뺏기려면 뭔가 다른 걸 자유한국당에 내주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 많은 것을 내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법사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일반 시민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정치권으로 그냥 옮겨 붙게 될 경우에는 또 정치권 덩달아서 합의 도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원구성 절차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합의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호불호라든가 이념적인 거리가 멀고 가까움 이것에 너무 크게 구애받는 순간 기존에 합의했던 룰이라든가 민주적 절차까지도 훼손이 되는 주민의 민의가 또 배신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뭐 이런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당 독재지요. 구미시 의회. 이 일당 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구미시 의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갑갑합니다. 이 주민들이 이런 실상을 좀 안다면은 이렇게 표를 몰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미시가 그래도 가장 젊고 또 경상북도 안에서는 진보적인 도시로 통하는데도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고요. 근데 구미시 의회는 이번에는 일당 독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과반에 딱 맞춰서 나왔고요. 의석이 12석이 나왔고 민주당이 9석이 나왔고요. 어이구.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석 그리고 무소속 1석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선거제도가 좀 이상하게 작동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소속의 구미시장 장세용 시장이 당선된 이유는 결코 보수의 분열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구미시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를 봐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정의당 표라든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표 일부의 성향을 감안하면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1대1 구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고요. 1대1 구도로 봐도. 그런데 이게 묘하게 된 것이 민주당은 이 기초의원은 중선거구 제도인데 민주당이 원래 의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중선거구에서 복수의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 명씩만 공천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9석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마다 2명씩은 냈었고 2명이 다 당선된 쪽도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은데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이 더 높은 보통 중선거구를 실시하면은 소선거구에 비해서는 그 의석에 비례하는 지지율에 비례하는 그 효과가 크기 마련인데 이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미가 굉장히 얄궂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민주당이 뭐 과반은 안 되더라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많은 의석이 나왔어야 되는 선거였지만 네. 운명의 장난처럼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을 딱 먹은 그러나 일당 독재는 전혀 아닌 것이죠. 예. 김수민 평론가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장세용 시장이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정희 탄신제나 추모제 이 예산들은 전적으로 구미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라서 시장이 네, 구미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안 올릴 수는 있습니다. 시장 직권으로. 근데 사실은 의회에서 어떤 새로운 예산을 편성은 아니지만 증액의 형식으로 창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예. 네. 의회에서도 예산 증액이라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증액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장의 동의를 획득해야 성립이 되는 예산 증액이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세부 예산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시장 동의 없어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시장이 편성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건은 이제 새마을 테마공원입니다. 새마을 테마공원은 지어질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이 돼서 지어졌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관건은 사실 이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를 문을 닫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에 많은 돈을 들였었고 국가에서도 돈을 내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세용 당선자가 이거를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내용이에요. 이 안에다가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용도 변경을 하겠다. 부분적으로라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운영은 도에서 가져가라. 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서요. 결국에 운영비 싸움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큰 싸움들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마지막에 작은 싸움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건대는 운영비를 둘러싼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는 장세용 당선자께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기념사업은 저는 원리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독재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구미 시민들의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대 0의 싸움으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은 그냥 놔둘 것이냐. 요거로 이제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그런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정희 추모제보다는 더 큰 문제는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이라는 이름입니다. 추모제는 싫은 사람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추모제는 예산이 그렇게 매덕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박정희 체육관은 시의 어떤 자산인 것이고 시민들이 모두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용하는 시설이고 시 바깥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방문하는 그런 시를 대표하는 장소거든요. 이런 장소의 이름은 당연히 구미 시민체육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박정희 체육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미에 남아있는 지금 도로명 주소 중에 박정희로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박정희로가 졸라게 깁니다.
여러 군데가 박정희로예요. 제가 백보양보에서 박정희 생가가 있는 쪽에만 박정희로라고 했다면 그건 좀 봐주겠어요. 근데 박정희 생가부터 뭐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이곳저곳이 다 박정희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옳고 그름 이걸 따질 거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우상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세용 시장께서 더 보편적인 부분, 우선순위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잘 가려내셔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의회를 또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정희 체육관을 구미시민체육관으로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 그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의 성과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주고받기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능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너무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기초의회를 알고 국회를 알면은 굉장히 또 정치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인식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해서 네. 제가 뭐 전국의 어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지방의회에서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왔군요. 예. 네. 목동 할렘가에 왔습니다. 그렇죠. 여름을 힘들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건물에 한 10수년 전에 입주했을 때도 여름에 에어컨이 좀 부실해가지고 그때 진짜 힘드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은 곧 재개발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개발은커녕 10수년 동안 영업 잘해왔고 야 이제 뭐 김프로가 물었네요 이 건물 세입자로. 집주인 누구야? 그냥 뭐 집주인 있어요? 네, 따로 계시죠. 그래요. 이 집주인은 참 많이 우려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목동 생길 때 맨 처음에 지어진 오피스텔이래요. 그래요. 이 허벌판에 그 현대 월드타워하고 CBS가 들어섰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CBS는 황량하게 건물 떨렁 하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현대 월드타워 19층에서 우리 김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뭐 이제 계속 서초동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막 대단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이슈가 조금 됐어요. 이제 충격적인 게 계속 터져 나오기는 조금 힘드니까.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땐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이슈여서 일단 대법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상고법원 이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좀 포섭하기 위해서 언론들을 이제 대법원 행정처에서 조금 공략했던 게 문서로 조금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2015년 6월이었는데 그때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이런 의원들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해야 되냐.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조금 영향이 있으려면 지역 언론사를 좀 공략을 해보자. 그래요. 예. 그래서 지역신문 뭐 이런 데들을 좀 만나가지고 필요하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뭐 굳이 영향력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공력을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때는 사실 막 전방위적으로 할 때니까 지역 언론사만 공략하면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겠는데 이 얘긴즉슨
중앙 언론사는 이미 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 시기에 저도 대법원 행정처에 계신 분들하고 뭐 이렇게 자리를 하거나 그러면 늘 얘기해, 늘 나오는 레파토리로 상고법원이 필요하다. 지금 대법원 한 명이 맡는 사건 건수가 몇 건인지 아냐.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까 뭐라고 또 둘러쳐서 얘기하냐면 은근히 기사거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기자들은 그걸로 낚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근데 그냥 상고법원이 필요해 뭐 이러면 자기들 민원하는 것 같으니까 기사거리를 던져준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꼭 고쳐져야 된다. 혹시 신불기각이라고 들어봤냐? 신불기각. 네, 신불기각이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신용불량. 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법조 막 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혹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형사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고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심리를 불속행하고 그냥 기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유를 따로 적지 않고 대법원에서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굉장히 많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이 있어도 그냥 이 신불기각에 묻혀서 지나가는 것들이 많다. 그럴 수 있다. 그럼 문제 아니냐? 기사거리 되겠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이거 문제네요. 막 얘기하면 거기다 슬쩍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게 상고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면 괜찮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논리가 이제 형성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사 기획까지 다 하는군요. 그렇죠. 판사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신불기각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상고법원 이런 거 좀 하자 막 이러면 뭐 그거 누가 관심 있어요라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대법원의 오래된 불합리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들춰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대안으로 슬쩍 상고법원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야,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뭐 저도 조직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박혔지만은 그래도 조직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서 내려온 거는요. 정말 여지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예. 근데 그렇게 판사들이 여지를 갖고 했다면은 양승태가 조직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해관계가 잘 똘똘 뭉쳐 있다고 봐야 그러니까 이제 되겠죠. 양승태가 뭐 당근을 줘가면서 야, 너 이거 실현시키면 내가 너 확실하게 챙겨줘.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처는 일단 기수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행정처 가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상고법원 설치되는데 내가 열심히 뛰었다라는 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된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김민수 판사인가 그 사람은 가가지고 뭐 수만 건을 삭제를 하고 말이죠.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최소한 그 공범 의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 이거죠. 그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해요. 그렇다고 봐야지 이게 우리나라 양승태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이익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양승태한테 충성하면 자기 인사에서도 충분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양승태는 이미 나간 사람인데. 이제 그 전에 얘기예요. 이거는 당시에, 지금 당시에. 2016년, 15년대는 이제 양승태가 있을 때고 그렇죠. 한참 상고법원을 이제 추진할 때니까 이때 전방위적으로 뛰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 언론사들은 행정처 판사들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뭐 양승태가 문자 보냈어요. 까불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제 힘이 미치지 않는 뭐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역에는 사실 이렇게 그 판사들이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자주 만나고 이런 자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지 기자들은 사실 뭐 공보판사라든지 뭐 수석부장, 뭐 지역 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아요.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해가지고 한번 지역 기자들 쭉 모아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이러면 지역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접받는 느낌이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조금 행사할 수 있고 뭐라고 또 했냐면 종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종편 패널 중에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법조인이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걸 뭐 그렇게 막 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쭉 보고서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풀면 그거거든요. 얘네들이 막말하니까 요 막말이 잘 먹힌다 대중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써먹자. 요 얘기로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패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문건이 하나둘씩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여서 이게 그냥 단순히 상고법원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로비 하는 것으로 끝났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판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혐의들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게 박정희가 긴급조치 판결을 내렸던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막 그때 유신 때 했던 거니까. 근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긴급조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한테 국가가 배상 안 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2015년 3월 달에 내렸거든요. 근데 5월 달에 그해 5월에 그러니까 2달 뒤에 중앙지법에서 이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피해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발끈할 거 아닙니까? 발칵 뒤집혀가지고 내부적으로 뭘 했냐면 해당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해라 라는 게 이제 문건에도 좀 드러나 있고 대법원 판례를 그럼 뒤집으면 안 되나? 사실 뒤집히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목을 내놓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검찰에 가서 이제 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거 하면서 승진은 이제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 본인 목을 내놓고 했다는 거니까 이건 대단히 훌륭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거죠. 판사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하고 거꾸로 된 정면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판결이 1심에서 나오는 게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상 이제 뭐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뭐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통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각 법원마다 다 똑같은 사안인데 다른 판결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맞았을 때, 대법원이 법대로 판결했을 때는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사안을 보면 법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기 어렵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법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절대 이게 해준 거라고 봤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걸 아니 무슨 말이냐 국가가 부당하게 피해를 해가지고 피해를 받았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게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라고 이제 간단히 좀 보면 될 텐데 이제 이랬더니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패스트 트랙을 뭐 검토해가지고 했다면 이런 얘기가 어쨌든 2심, 3심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리면 문제가 계속 될 수 있으니 빨리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길면 뭐 5, 6년도 가고 통상 2, 3년도 가고 이런 사건들이 이번 사건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우리 저 김프로 보기엔 말이죠. 네. 재판 거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메이킹 했다는 의혹 사실이라고 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고도 남는다. 그렇죠. 이건 뭐 근거를 대라 그러면 법리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양승태 대법관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법원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린 판례만 하더라도 그럼 1심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람은 바보입니까? 뭐 공부를 안 해서 이 사람이 그렇지. 몰라서 그랬겠어요? 예.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법의 내 양심에 그러니까 법관의 양심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피해를 배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거거든요. 2달 전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걸 몰랐겠어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승진까지 포기하고 걸었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뭐 김용판 판례라든지 아니면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대표적으로 봐도 이게 그냥 법적으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양승태 구속 가능합니까? 이게 직권남용으로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직권남용이 애매하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를 다 디가우징해서 지금 없앴잖아요. 그래서 디가우징을 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증거 없지. 그러면 진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렇게 잘하면 똘똘하게 해가지고 조금 보상받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공범 관계가 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러면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텐데 쉽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진실을 뒤집을 것인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 문제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고 양심 선언을 할 것이냐
그 쉽지는 않아요. 확률상. 그래서 이제 다른 물증이나 증거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법적으로는 매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수사를 작정하고 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와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봐야 될 텐데 확률상으로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지금 양승태는 자신을 기소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유죄까지 가기도 어려운 이런 많은 확률에 안도하고 있겠군요. 비교적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해보려면 해봐라. 뭐 시간 지나면 이게 뭐 어지간해가지고 잘 안 될 거다. 또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불리한 게 결국 재판을 법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지는 개편이라고 자기네들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막 대차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막 관심이 있었던 박근혜 재판 이런 것들도 처음에 쫙 사람들이 치고 올라갈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분위기가 되니까 수사도 진행이 되고 다행히 이제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또 받아서 했고 그래가지고 뭐 영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그만큼의 동력을 여론에서 받는가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내일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래서 조금 이제 지나가면 그 틈을 타고 또 스멀스멀 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이제 검찰의 의지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수사 의지가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지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검찰이라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최종 판단을 윤석열 또 문무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라 좀 오래 걸리고 예전의 사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거나 느리거나 뭐 이렇게 가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뭐 이 정도 되면 대략 좀 뭔가 좀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그 정도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문고리 3인방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 유죄로 나왔는데 특활비 부분은 무죄로 난 거죠? 그렇죠. 특활비 뇌물 방조 부분은 뭐 이건 남재준이나 국정원장들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뇌물이 아닌 게 돼버렸는데 이 사람들 뇌물 주는 걸 못 막았다고 처벌하는 걸 또 처벌할 수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2심, 3심 가서 어떻게 뒤바뀔까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특활비 뇌물방조죄가 무죄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판결 선고하기 전에 그 이영훈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의 이제 판사였는데 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변론을 좀 하셨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내가 거론돼 가지고 기사가 나갔는데 그 사실이 아니다. 이번 재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공정하게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인즉슨 이용훈 부장판사가 전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전산관리국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전산관리국장이라 그러면 뭐 전산실에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별거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서실장이 뭐 커피 따르고 이런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사실. 근데 전산관리국장은 굉장히 큰 자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지금 시스템이 다 전산으로 처리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 뭐 이런 거 다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등기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해킹당하면 어떡하겠어요. 해킹을 안 당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이는 예산 그리고 판결 이런 거 다 지금 전산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법원 내부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법원과 관련된 전산 업무를 총 망라해가지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는 자리이고 주요한 보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전산관리국에서 뭘 했었냐면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 뒷조사를 한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찰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협회장을. 법관이 변호사협회 회장을 무슨 권리로 뭘 근거로 사찰을 하겠어요. 이건 난리 날 일인데 그게 이제 하나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우리법연구회 이제 후신이잖아요. 이 단체에서
지금의 사법화동의 단초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이 모임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막느라고 회유를 하다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도 이제 들통나고 막지만 이렇게 된 건데 국제인권법 연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입을 하니까 이게 법원 내의 종북 세력 이렇게 프레임이 약간 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런 법원 내부에서 그러니까 학술단체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같은 건데 동아리라 그러면 너무 가볍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판례나 뭐 이런 거 분석하고 해야 되니까 연구회 같은 이런 연구회를 여러 개를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법 연구회도 생각이 나요. 그렇죠. 우리 법 연구회도 있고 뭐 내가 따로 이제 뭐 관심 있는 뭐 민법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놓고 한다 그러면 장려할 일이죠 그거는.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법 연구를. 네. 근데 이거를 연구 모임을 중복해서 가입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인권법 연구할게. 이러고 남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에 들었던 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못하게 하자. 그 뒤에 들었던 걸 다 취소하게 하자. 왜냐하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매우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들이 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낸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낸 것을 취합한 것인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 조치가 나온 게 전산관리국장 명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인권법 연구회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기도 했고 그리고 하창우 당시위원회장의 뒷조사를 한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법 적폐인데 이 사람이 적폐청산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언론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확인도 안 왔고 사실과 다른데 이런 걸로 우리 집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여서 아니 엉뚱한 자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엉뚱한 자리에서 얘기한 거죠. 네. 사실은. 아니 무슨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도 아니고. 아니 그냥 뭐 떳떳하면 그냥 떳떳하게 하면 되죠. 언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기고문을 쓰든지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입장문을 그냥 알아서 내거나 그렇지.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그것도 사실 좀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할 일이지 판결 선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걸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듣고 있던 검찰이 그럼 당연히 빡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고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했어요. 주문 들고 어쩌고 한 다음에 검찰에서 그 방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할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유 뭐 여기서 굳이 뭐 그런 관련 논란 될 걸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면 그러면 자기가 상관없지만 그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많이 얘기한 거다라고 치면 아니 검찰에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이유는 또 뭐예요? 근데 자기가 말문이 막히니까 그냥 하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이거 굉장히 쫄리고 있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었겠지만 거기서 자신 있으면 싸웠겠죠. 논란이 될지언정. 그렇지. 근데 이 말문이 막히면 도망가는 거는 뭐 여러 번 본 거잖아요.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가가지고 좀 좋지 않은 모양새를 조금 보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러면 법원을 저렇게 나오는데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좀 두고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면 한참 지난 이후에 뭔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공안부가 사라졌다고요? 네, 공안부를 이제 없애기로 했어요. 뭐 사실 공안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대검 안에 있어요? 대검에도 있고 뭐 이제 중앙지검에도 있고 공안부라는 거는 이제 다 있거든요. 회사마다 총무부가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법원마다 있는 공안부를 없애기로 했다? 그렇죠. 이제 이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 특수부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특수수사를 안 하냐? 공안수사를 안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겠지. 네, 공안수사가 이제 대공수사가 있고 뭐 이제 노동 관련해서 뭐 수사가 있고 선거 관련해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수사는 그대로 있는데 공안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안부를 공익부라고 이제 이름을 이름 바꾸기로 했고. 공익근무하시네. 이제 대검에는 공안부가 있고
공안 1과, 2과, 3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름이 이제 안보수사지원과, 뭐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거네. 이름만 바뀌는 건데 그럼 이름만 바뀌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름이 없어진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3년에 그때는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에 그냥 그 검찰청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서울지검이라고. 그래서 서울지검에 처음 공안부가 생겼었고 1973년에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대검에도 이제 공안부가 생겨가지고 점점 조직이 이제 커져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문민정부 들고 난 뭐 그때부터 이제 뭔가 기업들이 이제 커지고 막 이러면서 특수부 수사가 계속 이제 커지니까 특수부와 공안부가 검찰 내 이제 양대 엘리트 집단, 그래서 뭐 공안통이다, 특수통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두 개를 거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획통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원래 조직에서 하던 이 일이 뭐 없어질 수는 없죠. 통일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간첩이 북한에서 뭐 이런 게 없어지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남아는 있을 텐데 결국 그 조직에서 그 해당 부서에 얼마나 힘을 줄 것이냐, 지원을 할 것이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이거의 문제일 텐데 이름이 바뀌면서 예전에 이제 한때 기수에서 잘 나가면 공안부로 무조건 1순위로 갔던 뭐 이런 이제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정권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데 핵심에 이제 공안부가 있거든요. 우리 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황교안 선수 아닙니까? 황교안 선수. 네. 황교안도 이제 나름대로 공안에 대해서 자기가 공안통이다 뭐 이런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황교안 선수 가발 맞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헤어스타일이 전혀 달라짐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머리 손질하시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 헤어스타일이 제가 황교안을 본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뭐 아프셔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뭐 그래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벗겨보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0년 전, 5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제 헤어스타일이 하도 편차가 커요. 그렇죠. 그거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일관돼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조직에서 힘을 뺀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두고 조직은 그대로 두지만 사람을 이제 조금 비실비실하거나 별로 뭐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거나 뭐 이러면 야, 저 조직에 이제 힘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름 자체도 간판을 싹 바꿔버리는 거니까 63년에 생겼던 것에 그냥 종집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공안의 출신으로 조금 공안통이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을 좀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이제 굉장한 지각 변동 내지는 뭐 헤게모니 싸움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특수수사로 굉장히 좀 조직들이 커지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시대 상황에 맞게 조직이 변화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시사하는 바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왜 바꿔?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본인들이 힘을 이제 너무 가졌던.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민생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어떻게 하면 보위할 거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거 다 여기서 공안에서 했었거든요. 간첩 만들고 뭐 이게 뭐 인혁당 만들고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손발 맞춰가지고 했던 거라서 그런 게 이제 그만하자 얘기는 하지만 조직은 계속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 만큼만 남아 있고 뭐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공안이라는 조직의 이름 자체가 이제 부서의 이름 자체가 검찰 조직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검찰 사회는 꽤 그래도 나름 크게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아니 뭐 학교도 요즘 대학도 학과명을 뭐 수시로 바꿉니다. 그렇지. 예, 뭐 행정학과가 글로벌 행정학과. 꼭 뭐 글로벌을 넣어줘야 또 이렇게 나름 먹히나 봐요. 그리고 뭐 신문방송학과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학과.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신문 방송만 미디어는 아니니까 뭐 또 그 변화에 발맞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국어국문학과가 한국어문학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넣으면은 뭐 융합비 들어가고 뭐 컨텐츠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게 멋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얘는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네. 좀 조직 내 영향력도 좀 넓히고 예산도 좀 더 받고 뭐 이러려고 지금 바꾼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냥 국어 국문 이제 뭐 신문 방송이다가 네. 디지털 미디어 이러면 이제 확 커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많이 해보자 이런 걸 텐데 여긴 거꾸로예요. 이름 바꿔가지고 니네가 가지고 있던 큰 이 영향력 다 이제 쪼개가지고 각자 원래 하던 일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겸손수사부 이런 것들 겸손수사부 예의수사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공익부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좋네, 상황이라 공익부 좋네.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수사를 하라는 공안부 얘기죠. 하면 왠지 좀 뭐 누구를 이렇게 짓밟을 분위기여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죠. 공안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잘못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공의 안전 처음에 도입할 땐 그랬겠지만 이제는 뭐 공안하면은 왠지 좀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뭐 짓밟히는 분위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쿠데타 문건 났잖아요. 아 그렇죠. 군을 탈탈 털어야 할 문제긴 한데 황교안이 대행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랬죠. 황교안 수사도 가능할까요? 이거 저 군 검찰이 수사하는데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지원해준다 그러대요. 지원을 이제 하느라고 수사관들 보내고 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사 대상에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는 대통령까지도 수사가 가능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뭐 그거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황교안한테 있었으니까 쭉 해가지고 제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황교안까지 뭐 수사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황교안이 모를 리가 없지. 아예 모를 리가 없죠. 또 황교안이 알아야 하고. 아니 그럼요. 네. 그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참. 이게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연관급으로 해서 대령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사본부가 이제 국방부 내에 위치해 있고 군대라는 조직은 일반 검찰하고는 또 달리 아무리 제대로 한다 그래도 이게 뭔가 조금 폐쇄적이잖아요. 결국엔 자기들이 이제 윗사람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디까지 정말 대차게 수사를 옷벗을 생각하고 할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검이 수사할 수는 없습니까? 특검을 따로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느라고 또 정치적으로 이게 개입을 하게 되면 뭐 누가 받네 못 받네 뭐 법령에다 뭘 넣네 빼네 막 이걸 가지고 또 쓸데없이 싸우느라고 시간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 맞추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이긴 하죠. 네. 군인이 아니고 군대는 두드러기 때문에 못 간 황교안도 군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진 않을 거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할 거예요. 한민구 같은 사람도 이제 옷을 벗었으니까, 군인들은 군인들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법상으로. 민간인은 군인 불러다 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보조를 맞추고 있는 곳이 지금 진재선 부장이거든요. 예. 진재선 부장이 누구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저 원세훈 선거법 적용해야 된다고 했다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개구살이 먹고 아이고 세상에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한성맞춤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성맞춤이에요. 검찰 내부에서도 네. 황교안은 왜 안 나올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딱 떨어지는 거리가 없어서 그랬을 텐데 이번 사건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위수령이 뭐 발동이 됐다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물론 이제 그래서 별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시도 자체가 8장이나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썼다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문제를 삼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수사 대상인 거는 맞고 한번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도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요. 사실 촛불정 씨는요, 양승태도, 황교안도, 아무리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대의, 법정신을 망각하고 역행하면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법을 좀 많이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이라면, 촛불혁명은 완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이 가려져야 하고 진상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네. 진상을. 예. 전혀 다른 의미의 진상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김프로 뭐 여름 어떻게 납니까? 저는 뭐 김프로쇼 열심히 만들고 지금 이제 한참 시나리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조금 씨름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로 만든 영화에 이 쿠데타 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광화문을 다 막고 거기서 이제 장갑차 동원하고. 뭐 우리 돼지 엄마가 돈 버시는 거 좀 떼가지고 주시면. 아, 그래요? 여기 지금 공중파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는데 좀 한 반절 정도 딱 떼가지고 주시면. 야, 이 노동자한테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니? 윤 회장님 찾아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섯 브리핑 김용민의 다섯 브리핑. 국군 기무사령부의 쿠데타 계획 문건, 국민에게 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문건을 세상에 알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또는 전국에 모여있는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다 부담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판단 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와 기무사가 짜라 라고 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정말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를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월 중순 친박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승복할 것을 약속하는 합동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핵 직후인 3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 사실은 그 한 달 전쯤에 시작된 물밑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였냐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한 1월 중순점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청와대가 왜 마지막까지 4대4 혹은 5대3 기각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믿었던 정보가 그거예요. 맨 처음 1월 중순쯤에 등장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기각을 확신했냐면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인물들도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탄핵 헌재 심판 전날
청와대의 주방에서 자축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제가. 5단 케이크를. 친박 단체들도 박근혜의 업무 복귀를 확신한 듯 탄핵 반대 단체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고 선고일을 축제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선고일은 태극기 축제일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500만 명이 헌재 앞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정광용 박사모 대표. 그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무역센터에서 강남역까지 테헤란로를 막고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도. 탄핵 심판 이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다면 그날 모인 500만의 태극기는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는 그 장소가 무역센터에서 강남역까지 약 5km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폭죽이 터지고 5km 전체 저녁에 그동안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셨던 연예인들이 총출동할 것이고 KBS 뉴스9 이번에는 KBS가 단독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족을 사찰하고 실종자 구조 활동도 서둘러 끝내는 방안을 세웠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인양하지 말자. 이 제안은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계속해서 KBS 보도. 기무사의 이런 주장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과도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2016년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일문일답.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인양 비용만 최소 2천억 원, 기간도 6개월 이상 길어질 거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이 사람도 했던 바. 2014년 11월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그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어디서 또 갖다가 더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는 주장에 더해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을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똑같았는데 어제 KBS 뉴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의 해상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우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4월 김진태 의원의 트위터 글.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는 어떻게 기무사 문건과 똑같은 주장을 했을까? 하여간 김진태에 대한 세월호 가족의 일침. 예은 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김진태 이 개새끼야! 이 자식 잃고 네가 너랑 그렇게 살아!
조선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류경식당 종업원의 가족들. 종업원들이 남한 정권, 즉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 일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박근혜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고 저 앞이 같은 육적 폐당부에 기만에 눕지 말고 사랑하는 조국 어머니 품으로 꼭 돌아오라. 일상깨 같은 박근혜나 이 하늘 아래서 당장 물러가라 이 쌍이여라.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괴물 같은 이 박근혜를 가탕조 찍어주기도 시원치 않고 그 낯짝법마마도 돌아온 군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 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교의 조개 품으로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간 매니저가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이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폭로.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 종업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남측으로 가는 걸 알았다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국회에서 밝히고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하는 게 논란이 되자 며칠 지나 보수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북한 종업원 북송 반대 집회를 여는데 이중 발언대에 선 어떤 사람 자신이 한야 종업원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12명 중에 한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가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언론에 나와서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침묵하는 것은 내가 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왜 민변과 이 나라는 우리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죽이는 건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조국을 알고 왔는데 민변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까? 어제 남도, 북도 아닌 UN 특별조사관이 종업원 일부를 만나고 난 다음 언론에 접촉하기를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2명을 1시간가량 면담한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일부 종업원들은 탈북 계획을 몰랐다면서 한국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부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서 제가 받은 정보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It's not the whole group. The information that I received from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coming here. 보수단체 집회 발언자의 말.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 여종업원이기 전에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데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어느 누군가의 딸, 동생, 언니, 누나겠지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토요 초대석 토요일에 만나봐요. 극단적인 남성 혐오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자살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등 워마드의 폭언은 위험 수위를 넘은 듯 보입니다. 급기야 성체를 불태웠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는데요. 자, 성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가톨릭 신학자인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그립습니다. 쇼게블릭. 아이고, 참 계속 이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 뒤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글쎄 말입니다. 제가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중도에 쉬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조만간 빨리 다시 한번 또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 소장님, 요즘 성체 훼손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말이죠. 자, 네. 가톨릭에서 성체는 어떤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톨릭 미사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집전한 사제에 의해서 숙성된 이후에 네. 빵 또는 포도주에 예수의 실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그런 신앙에서 빵과 포도주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성체라고 부릅니다. 예, 이 가톨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즙을 내놓고 목사가 네. 빵을 들어서 또 이 포도즙을 들어서 이것이 예수의 몸이요 피다 이렇게 기념하는 순간 그것을 예수의 몸과 피로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뭐 별 다르지 않은 거지요. 가톨릭에서는 실제 존재, 물질이 변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개신교 또는 일부 종파에서는 의미가 변한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예. 가톨릭과 개신교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념한다. 또 이것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유사하고요. 개신교에서는 성찬식 때 남은 빵과 포도즙은 이걸 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 않고 땅에 잘 묻어둠으로써 예수의 몸과 피로서 그 기념한 것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성체 이게 남으면 어떻게 남으면 감실이라고 따로 잘 이렇게 보관된 곳에 모셔두고 네. 잘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노치하되어서는 안 될 것은 그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 이후로 성체로 변한다는 걸 가톨릭이 존중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워마드 사건을 일으킨 분도 성체이고 여성의 몸도 성체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체이고 오늘
조계종의 계획을 위해서 23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 설조 스님의 몸도 성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물질 말고도 네.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 자체가 거룩한 몸이죠. 네. 그 연관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예. 가톨릭의 미사 중에 숙성된 빵과 포도주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것도 물론 성체이지만 모든 인간이 성체다, 거룩한 몸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성체 훼손,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충격이죠. 이런 일을 한국에서 처음 겪었고 이게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식의 그 저항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존중하는 그 기초에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더 많은 그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성차별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성차를 훼손했던 사람의 이야기는 가톨릭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은 낙태죄를 가톨릭이 지지하고 또 여성 사죄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가톨릭의 전통과 법규가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 사죄를 허용하지 않느냐, 또 낙태죄 폐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계없이 성체 훼손의 저항 방식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성 사제품과 낙태 문제는 따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존중받는 방법, 정당한 항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톨릭에서 문제가 될 걸로 여겨지는 여성 사제 문제와 낙태 문제를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한 그 분노와 항의를 그 항의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 왜 가톨릭은 여성 사죄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가톨릭 내에서는 예수가 12제자를 모두 남성으로 뽑은 것을 근거로 사제는 모두 남성만 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예. 그 남성만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교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젠가 교황이 또는 가톨릭의 그 집단 정신이 좀 성숙하면 여성 사제도 언젠가 허락하고 우리가 모실 날이 올 수도 있고 그게 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 세계인들의 신망이 두터운 프란체스코 교황도 영구히 여성 사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교황의 그 말도 무류권이 포함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교황이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무류권이라면 그 말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뜻의 무류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성 사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무류권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수정해도 가톨릭 교회에 위배되는 일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네. 아니 근데 이제 예수의 12제자가 다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사제만 허용된다는 거는 인간의 그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수도 12제자를 뽑을 때 가톨릭 교회를 세우고 거기 주교나 사제를 남성으로만 해야겠다 해서 남자 12를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사실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낙태죄. 가톨릭은 이거 유지해야 한다. 낙태는 생명 존중 사상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진보적 여성단체나 상당수 여성들이 여성에게만 책임 또 죄의식을 심어주는 이 같은 낙태죄는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그 아이를 임신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태아 또 아이의 아빠까지 연결이 되고 가정, 사회, 교회 모든 일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의지에 100% 맡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교회가 100% 그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서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가톨릭교회 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렇게 거두절미해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없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도 생명 존중 사상이 있는 그만큼 낙태를 권해하는 여성들도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권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낙태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 이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학자, 인문학자, 의료계, 교회 그리고 여성들이 모여서 낙태의 정의, 범위, 네. 허용 한계, 조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권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부의 극단적 남혐주의자들이 이렇게 불신과 상실감의 표시로서 이렇게 성체를 훼손하는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우리 천주교 주교회의나 가톨릭 신도들이 이 성추훼손 사건에 분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게 무엇인가? 왜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이 여성 차별의 대명사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네. 과연 우리 가톨릭 안에 여성 차별의 그 빌미를 주는 게 무엇인가? 네. 우리 가톨릭 신학, 제도, 문화, 관행에서 고칠 게 무엇인가? 우리 가톨릭이 그 성평등의 장애물로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네. 저분들에게 알려달라고 공손히 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주교의 그 성명서에서 제가 아쉬운 게 몇 개 있는데요. 예. 성체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종교의 존중을 촉구하는 정도로서는 절반의 일이고, 네. 예를 들면 그동안 여성 차별로 이렇게 고통받아온 우리 사랑하는 따님들, 우리 자녀들, 여성들의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죄송하다. 우리 너무 늦게 알았다. 그 고통을. 그리고 주교나 사제나 가톨릭 신도들은 검찰청의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종합병원의 응급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체를 훼손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가를 먼저 느끼고 공감하고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교황청에 이제 보고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여성 차별의 그 대명사가 됐는가를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명서에 빠져 있고 그 교황청에 보고한다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근거도 있고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한국 가톨릭에서 교회 내부의 비리나 성추행, 사대 성추행 문제나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 교황청에 보고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예. 이것도 동시에 돌아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성체 훼손 사건만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 사회 독버섯처럼 번지는 혐오 문화, 이거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종교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지금 제주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제주에 얼마 전에 예멘 난민이 왔는데 전국적으로 네. 들썩들썩했어요. 그들을 테러 우범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제주에 온 예멘 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지구별에 도착한 난민입니다. 우리도 지구별에 도착한 난민이다. 예수도 난민이고,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난민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우주에서 하필이면 지구에 도착한 난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난민은 혐오하지 말고 우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난민 문제는 단순히 원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정치, 경제, 법적인 문제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난민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 경제의 문제.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보수 개신교 쪽에서는 네. 이들이 이제 이슬람 교도일 가능성이 있고
네. 이들이 이제 들어올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제 입국할 경우 이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지금 한국 한반도에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도 예수 정신이 제대로 안 됐는데 뭐 50명, 100명 가지고 이 나라가 이슬람이 된다고 그 염려하는 분들의 생각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역사를 보면 혐오와 가장 거리가 먼 종교가 이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가 혐오를 많이 생활화한 종교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지 예멘 난민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또 서울 도심에서는 말이죠. 이 성소수자들 이들의 집회 행사가 있고요. 또 여기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동성애 집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지금 개신교의 문제는 이슬람이나 성소수자가 아니고 대형교회가 문제입니다. 세습이 문제이고 정확히 자기 문제를 알고 해야지 그 죄 없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의젓한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가톨릭도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가톨릭은 사실 이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에서는 개신교보다 훨씬 뒤처져 있고 우리가 개신교의 그 앞장서는 선구자에게 많이 배워야 될 현재 상태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 서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설조 스님 그 단식 현장에 가서 그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타종교의 일인데 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조계종의 문제는 단순히 불교나 조계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교 하나가 부패하면 다른 종교도 물이 듭니다. 그게 연기 아닙니까? 연기, 불교식으로. 내가 부패하면 남도 부패하고 남이 부패하면 나도 부패한다. 그래서 조계종의 개혁 문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드리러 갑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했다면은 과연 이 사회에 혐오의 바이러스가 과연 확산 일로를 걸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김근수 소장님, 계획된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를 텐데요.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더위는 다음 주까지 맹위를 떨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7월 14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